안녕하십니까. 현대수제연구소 양우석 센터장입니다. 자, 오늘 방송이 이제 유튜브 방송 두 번째인데요. 지난번 방송에서는 첫 번째 방송이죠. 삼성 바이오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은 좀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반 투자자분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일단 시장 상황이 미국 증시에 못 미치는 것도 그렇지만 한국 경제도 약간 걱정이 되고 또 글로벌 경제 및 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증시가 큰 위기에 봉착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내년도 뭐 3월 위기설, 4월 위기설도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괜찮냐 하는 그러한 질문과 내년 시장 전망, 객관적으로 봤을 때 증권사 중심의 시장 전망은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증권사들의 일반적인 전망은 미국 증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단 좋단 말이죠. 내년 또 미 대선도 있고 해서 상고 하정, 내년 상반기 1월달부터 2월달까지는 시장이 비교적 괜찮게 흘러가서 종합지수로 봤을 때 잘하면 2,5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는 오히려 미국 대선 불확실성 때문에 지수가 좀 조정받지 않을까 해서 뭐 다시 또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종합지수 지금보다 더 낮은 2,000포인트 정도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 하는 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 내년도에 혹시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는 대폭락이 올 수도 있다는 시각까지 있단 말이죠. 모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에 따른 불안감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부터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위기설 배경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만만치 않은 구석이 있기도 해요. 일단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중국 문제입니다. 중국의 뭐 현재 국가 부채, 정부 부채죠. 기업 부채, 민간 부채도 그 규모도 규모지만 그 부채가 증가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나라도 빠르지만 중국이 더 빨라요. 또 중국은 기업 부채 증가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5년 만에 거의 2배가 올라갔어요. 그런 측면. 또 현재 비제도권에 있는 그림자 금융 문제, 그리고 지방 정부 문제, 지방 정부도 부실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기업도 부실하지만 국영 기업 문제도 있잖아요. 또 성장이 상당히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죠. 파워치라고 하죠. 7% 성장을 지킨다는 뜻이었던 건데 파워치도 깨질 판입니다. 6%대 성장으로 내려올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중진국 감정에 빠져들게 된다. 이런 것에 의해서 직격탄을 받는 시장은 바로 우리나라 경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도 그 파장을 피할 수 없고 중국이 워낙에 큰 나라니까 중국 그렇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러면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내재되어 있다는 중국에서 그것이 발생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시각이고요. 이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펼쳐지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 이상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색채입니다. 국제 교역량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사실상 크게 위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현재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욱더 금융시장 또 경제가 경색될 수 있는 어느 순간에 그것이 크게 문제로 크게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이 부분은 지적이 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도 일본도 엄청난 돈을 풀었죠. 유동성 지금 현재 그 돈의 힘에 의해서 장세가 유지되거나 한 단계 더 올라가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이 과다 유동성 너무 많이 돈이 풀려서 그것에 따른 잠재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 위험성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자산가치 버블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 주식이죠. 주식 버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이 언급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들이 계속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로버트 실러 교수, 루비니 교수, 로렌스 소머스 전 재무부 장관 같은 이 사람들 경제학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항상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코 한 허망한 비관론자만의 그런 주장만은 아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예, 그 외에 뭐 브렉시트 문제나 남유럽 문제, 중동 문제, 남미 문제, 남미도 현재 지금 공산화되고 있는 건가요? 하여간 뭐 상당히 현재 진보적인 그런 정권들이 들어서고 있는 것도 시장 위험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하나하나가 모두가 현재 미기설의 강력한 배경으로 작용이 되고 있어서 혹여 내년 3월 위기설인가요? 3월 위기설 우리 현재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너무 또 현재 우리가 위축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사실은 국가별로 또 어느 정도 다 인지하고 있는 그런 악재라는 것이죠. 과거의 대위기는 모르는 상태 하에서 그 위기가 대체 뭔지 또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당했던 위기들입니다. 그죠? 현재 미국의 1980년대 후반에 블랙 프라이데이도 마찬가지고요. 또 리만 브라더스 서티스 당시에 있었던 파생상품과 관련된 위기 문제도 그렇고요. 또 현재 90년대 말에 아시아 위기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위기가 어떻게 내재되어 있고 그 위기의 성격이 뭔지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해법을 모르고 있었던 상태에 당했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위기와 관련된 실제 위기가 발생된다고 한다면 그 위기는 그 종전에 우리가 몰랐던 위기와는 다른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요.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블랙스완이 아니란 얘기죠. 블랙스완이라는 뜻은 예기치 못하는, 통제 못하는 그런 위험을 블랙스완, 검은 벽조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위기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지적이고 제한적인 리스크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위험이니만큼 통제가 가능한 그러한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갖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현재 사실 이 파생상품 문제라든가 또는 버블 문제에 관련돼서 이제 그것을 감시하고 측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그 위기가 잠재된 위기일지언정 큰 위기로 비화될 소지는 대단히 적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버블 문제는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PBR이 현재 시장 PBR입니다. 자산 대비로 자산 가치 대비로 봤을 때 PBR 수준이 3.5배 정도 되는데요. 미국의 역사적 PBR 수준이 그냥 2.2배 정도 됩니다. 2.2배에 비해서 거의 50% 이상. 미국 역사적인 주가 수준을 놓고 본다면 가장 높은 수준에 현재 위치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미국의 강세장, 또 금융시장 및 경제의 확장 장세가 벌써 120개월 훨씬 넘었죠. 만 10년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0년 주기설이 있단 말이죠. 10년 동안 내내 좋았다고 한다면 그 주기설, 파동론에 의해서 이때쯤 돼서는 조정을 좀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그 과거의 잣대를 지금 현재 대입해서 당장 그렇게 될 것이다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버블을 재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경제 사이클도 다시 한번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전 세계 경제는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러한 3조, 완전 구조적인 3조예요. 이것만 따로 얘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냥 합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순환적인 경기 사이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는 갑작스럽게 고령화에 빠지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가 어느 정도 성장되어 있는 상태고, 제조업의 생산성도 더 이상 잘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는 상당히 구조화되고 아마 고착화될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새로운 시장이 현재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는 원금 회복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한 10년이면 원금이 회복이 됩니다.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한 10년 정도 되면 더블이 나왔거든요. 지금은 10년 정도 갖고는 어린 반프로치도 없죠. 적어도 30년, 적당하게는 50년 정도 걸립니다. 과거에는 그런 원금 회복 기간, 즉 현재 그것을 PER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과거에는 원금 회복 회수 기간은 10년 내지 길어봐야 15년 정도의 원금을 회복할 수 있으니 적정 PER을 10배 내지 15배 정도를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한 정론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정론은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 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정론화된 상태는 아니긴 하지만 점차 그 힘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즉 현재 지금은 어느 정도 저성장이니 저금리이니까 PER이나 PBR이 좀 높아도 된다. 바로 이 관점에서 물론 유동성의 힘도 배경이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바이오주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 빵 같은 페이스북이나 또는 현재 아마존이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종목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PBR이나 PER을 무시한 채 막 올라가는 것도 100배, 200배 이런 종목들도 수록하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도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한다. 과거에는 그런 정도 올라가면 무조건 버블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뭐 100배, 200배가 아니라 아예 PER이 계산되지도 않는 적자 기업들도 막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태 그런 종목들이 바이오주들에서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메지온이나 또는 뭐 HL이나 이런 종목들은 다 적자잖아요. 적자인 종목들인데도 불구하고 PER이 계산조차 되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 막 올라가는 것도 그런 배경에 의해서 올라간다는 건데 그 배경은 가장 크게 작용되는 것이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 이것이 고착화됩니다. 새로운 각도, 이런 환경 속에서는 수익을 좀 적게 내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거나 또는 당장 경제 적자를 보고 있지만 장래에 상당한 성장 잠재력이 현재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부각된다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고 또 그것을 표상하고 있는 증시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자료를 본다면 현재 주가 수준은 상당히 감당하기 없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새로운 시각, 새로운 환경 속에서의 새로운 시각으로 현재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현재 안정적으로 특히 미국은 그렇단 말이죠. 안정적으로 장래성을 갖고 있는 현재 시장이거나 또는 업종이거나 산업이거나 종목이면 현재 그것을 기반으로 새롭게 현재 그 버블이 아닌 상태로 부각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더 이상 이 버블을 과거 잣대의 버블로 보면 안 된다. 이 버블은 그냥 버블이 아닌 어찌 보면 새로운 시대를 나타내는 그런 현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이러한 것이 점차 힘을 내고 있는 설득력을 현재 얻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보면 현재 내년도 혹시 있을 수 있는 버블에 대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통제 가능하다면 그 위기에 의해서 발현될 수 있는 조정의 크기나 기간은 크지 않고 또 길지도 않다. 이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국내 문제와 관련돼서 보면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사실 국내 경제, 특히 현 정부가 가장 비난받고 있는 점수가 좀 낮은 분야가 경제 정책 쪽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망한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는 현재 정치 정서적 관점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보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가령 현재 외국인들이 8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11월 18일 현재 8월 월요일 날인데요. 지난 11월 7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1,500억, 뭐 1,000억 해서 8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 규모가 대략 8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근데 얼뜻 보면 한 비교적 큰 규모로 연속 매도하는 것 등이 이제 한국 증시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일단 외국인들이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6일까지 당시 7거래일 연속 6거래일 연속 순매수했던 그 규모가 비슷합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순매수 규모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따라서 최근 한 달만 보더라도 전반적인 외국인들의 태도는 그렇게 보수적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지 않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선물지수 쪽인데요. 선물지수의 베이시스가 지금 현재 베이시스라는 것은 코스피 200지수 선물지수와의 차이를 뜻합니다. 시장의 전망이 밝고 건강하면 베이시스 여기 나오죠. 선물지수 베이시스가 나오는 베이시스가 좀 높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베이시스는 0.3 내지 0.4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는데 물론 만족할 정도로 베이시스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서 지금 현재 시장 전망은 시장 참가자들이 그렇게까지 크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 또 한 가지는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채권 금리인데요. 채권 금리를 보면 미국 채권과 한국 채권의 비교 차트입니다. 미국의 10년물 채권을 보면 10년물 국채죠. 채권을 보면 현재 지금 금리가 2.56%예요. 우리나라 10년물 국고채를 보면 1.79로서 그 차이 스프레드라고 하죠. 스프레드가 거의 현재 7.5, 7.7 정도 나오네요. 현재 0.07 있죠. 0.07. 7, 현재 베이스 포인트 정도 순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채권 금리 훨씬 더 낮은 상태죠. 70 베이스 포인트네요. 70 베이스 포인트. 이 정도면 굉장한 차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후진국이죠. 규모도 작고 조금 불안할 것이고요. 그럼 대체적으로 그 후진국 미국보다 약한 국가의 금리는 대체적으로 그 후진국의 현재 금리는 대체적으로 높거나 물가가 높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 훨씬 더 낮고 그 상태가 벌써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그 스프레드도 상당히 아주 큽니다. 그 얘기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한 가지는 그만큼 해당 국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의 지금 성장 동력이 떨어지기는 했다. 성장 동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만큼 그 나라 사회나 경제가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진짜 위기가 발생이 되고 또 우리나라는 또 현재 이머징 국가니까요. 위기가 발생되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 그 위기가 현실화됐을 때 가장 크게 유동칠 떨어질 나라는 한국 등의 이머징 국가가 된다는 건데요. 만약 그 위기가 전제된다면 절대로 이러한 금리의 역전 현상은 나오지 않죠. 바로 그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객관적인 현재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고 또 증시도 마찬가지여서 지금 크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고 거꾸로 앞에서 증권사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증권사 시각대로 긍정적인 측면 더 나아가서 내년도 장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장세가 될 소지. 잘하면 상고하소가 아닌 상고. 내년 상반기도 강했고 하반기 때 더 강한 상고, 하익고, 익고는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장세, 상고, 하익고가 될 소지가 더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내년 시장 전망하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는
금년 4분기 하고 내년 1, 4분기나 2, 4분기 상반기까지 바닥을 완성할 개연성이 상당히 크죠. 반도체 디램값이 아직은 반등을 못했어요. 하지만 글로벌 전반적인 여건,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보다 본격적으로 성장 진입 단계에 놓여 있는 상태이만큼 디지털 콘텐츠 등의 수요 때문에 또 현재 갤럭시 시리즈 등의 글로벌 뭐 현재 애플도 신제품을 내놨고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휴대폰과 관련된 변화 때문에 수요 때문에 반도체 수요는 재차 크게 회복될 소지가 적어도 늦어도 내년 상반기 마치기 전에 현재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반도체가 회복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미국과의 이런 무역 분쟁 문제, 무역 전쟁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에 잡히면 본연의 자기네 경제 상황을 직시하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중국식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소지가 높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간신히 지준율이나 기준금리 같은 걸 약간씩 인하하면서 기본적인 그런 경기 부양만 간신히 하는 정도로만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보다 본격적으로 한 소지가 높다는 것이고, 유럽도 모멘텀이 강해요. 유럽도 라가르도 신임 지금 22 총재도 상당히 현재 경기 완화적 그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드라기 전 총재보다 훨씬 더 강하게 경기 부양책, 아마도 TLTR 선택적 장기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재가동시키거나 보다 노골적인 현재 국채 매입 방식 또는 회사채 매입 방식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소지가 상당히 크고요. 또 미국도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서 재선 위기입니다. 트럼프가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다른 모멘텀, 거기에는 중국과 1단계 무역 협상뿐만 아니라 보다 진전된 2단계, 3단계 무역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또 대북 문제, 대북과 관련돼서 획기적인 뭔가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이것도 시장에 큰 대북 문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큰 어떤 이슈가 될 소지가 높고, 우리나라에는 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 또 이런 걸 전반적으로 거쳤을 때, 지금 현재 가만히 보면 금값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얼마 전까지 온스당 1,500달러로 올라갔다가 현재 1,400대 중반으로까지 내려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선진국 시장, 현재 안전자산 쪽으로 몰려 있었던 자금의 흐름이 금년 연말을 거쳐서 내년도가 되면 스필오버, 넘쳐 흐른다는 뜻이죠. 스필오버해서 현재 이머징 마켓 쪽으로, 이머징 마켓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가 PBR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이 3.4배, 3.5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0.9배입니다. 미국에 지금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삼성전자가 만약에 미국에 있으면, 지금 삼성전자 5만원대 오면 3천원대 있지만, 삼성전자가 미국에 있으면 15만원, 20만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뜻하는 건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물론 미국이니까 그런데, 미국뿐만이 아니고 중국이 1.6배입니다. 또 현재 대만이 1.9배거든요. 우리나라와 여권과 성격이 비슷한 국가가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대만입니다. 대만이 1.9배인데, 우리는 대만의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피오버 효과 때문에 이머징 마켓적으로 자금이 할당되는 어떤 상황 내지 수순이 전개되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장이 한국 시장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에서 약간 그 성격을 달리하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좀 내놓고 있는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시기가 바로 내년이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종합지수가 단순히 2100에서 2200, 2300, 2500만 가겠느냐. 이미 미국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듯이 후발적이긴 하지만, 후행적이긴 하지만, 한국 증시도 그것을 추종하거나 어떤 대북 이슈가 만약에 나온다면
능가할 수 있는 수순이 나올 소지가 대단히 크다. 어쨌든 이렇게 된다 안 된다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재 수준보다 훨씬 나은 상태가 될 소지가 상당히 크므로 그에 맞춰 시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쪽 초점을 맞출 것이냐 하는 건데요. 일단 앞에서 얘기했던 저금리 저성장 이런 저물가 이런 상태 하에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미국에서 빵이 주목을 받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반도체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그 분야는 바이오 쪽입니다. 바이오 쪽. 현재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여망이 집결되어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최근 들어 국내 펀드들도 정식 편입 종목으로 지금 올려놓고 있기도 합니다. 조금씩 현재 펀드들도 잡아 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가 상당히 유력하다는 건데요. 근데 바이오를 하더라도 중심을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이런 큰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봐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뭐 당연히 좋을 겁니다. 지금 당장도 삼성전자 실적 나쁜 데도 올라가는 것도 그런 배경이 미리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까지만 일단 가장 유력한 대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삼성전기가 있고 삼성 SDS가 있고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삼성 SDI가 있죠. 그리고 중국이 만약 경기 부양을 하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에는 그 구초가 되면 또는 그것이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정통 산업이 뜰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석유화학, 조선, 철강, 특히 철강일 경우가 있죠.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우리나라 여건도 물어봤을 때는 내수 소비가 늘 것이므로 유통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을 좀 보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잠깐 빼먹었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좋으면 최근 들어 반도체에 대한 투자도 약간 현재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인데요. 주춤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반도체 투자도 확대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반도체 장비나 또는 현재 소모품 내지 소재 쪽에 있는 그런 종목들도 다시 한번 크게 부각될 소지가 높으며 특히 삼성전자가 집중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나 또는 파운드리 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종목, DB 하이텍 같은 종목, 네페스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인 SFA 반도체 같은 종목도 그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소지가 높고 또 2차 전지와 관련돼서도 지금 악재에서 아직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에코프로 BM이나 또 후성이나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부각될 가능성, 물론 큰 회사로 본다면 LG화학 같은 종목들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내년에 진짜 유동성 장세 중에서도 지금 유동성 장세 흔히 나타나는 건데요. 가장 대중적인 종목들이 뜨는데 지금 현 당장은 바이오지만 위치상으로 봤을 때에는 또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에는 증권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에 문을 열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을 하면 내년 같은 그런 장세, 내년이 진짜 좋은 장세가 된다 했을 때 그 좋은 기회를 온전히 내 것으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로 그렇게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약간 추상적이나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뭐 산업이나 특별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언급을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